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독립기념관의 김경준 연구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옆에 박찬 선생님 계시는데요.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님이시고 평생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신 전문가시고 지금은 또 60만세 운동 기념사업회 이 행사를 주관한 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박 선생님 한번 인사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이게 한번 생각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상당히 좋네요. 어제만 해도 해가 쨍해서 좀 덥다고 느껴졌는데 오늘은 해도 들어가고 그래서 답사하기에는 딱 좋은 그런 날씨 같습니다. 기온도 한 23도 정도라 하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고 아주 딱 좋은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저희가 답사할 코스는 60만세 운동 코스입니다. 올해가 이제 60만세 운동 발발 100주년이 되는 해여서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기념사업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민 답사입니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도 한 차례 했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했고 가을에 한 번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 중앙고등학교 66회입니다. 제가 1972년도에 이 학교 입학해서 75년도 2월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하여튼 이 여기 오면 그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이 비는 없었습니다. 저쪽 뒤에 3.1운동 기념비만 있었고 저희 2학년 때 저걸 세웠고 이거는 없었어요. 그 뒤에 이제 80년대에 들어와서 60만세 운동 이제 기념비를 세웠죠. 저희 학교 다닐 때는 60만세 운동에 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지도 못했고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제가 역사 공부를 이제 하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이제 어찌하다 보니까 60만세 운동 그 기념 사업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주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회장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번에 100주년이어서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래서 지금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60만세 운동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많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에 관련된 책은 딱 한 권 있고 실적인 연구서는 딱 한 권밖에 없고 논문도 사실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새로운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경찰, 검찰, 법원 기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 기록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일본어 초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독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연구가 별로 없지 않았나. 또 자료가 주로 고대 도서관에 있었는데 그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공개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 그래서 아직 이제 우리가 60만세 운동의 전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고 하는 것이 솔직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전제하고 오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는 이제 우선 이 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83년도인가요? 저기 보면 그때 이제 여기 우리 중앙 동문회가 이제 그 동아일보하고 같이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조각도 하나 세우고 이제 지금 비를 세웠고 또 뒤로 돌아가서 보시면 또 이렇게 비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아마 이 앞에 세웠던 비문, 이 뒤쪽에 비문이 있는데 그게 좀 이제 그 뭐랄까 소략하다, 좀 하여튼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글을 써서 이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 그것도 굉장히 소략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나중에 다시 또 세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왜 중앙고등학교에서 이런 60만 세 운동 기념비를 세웠느냐? 그것은 이제 1926년 6월 10일 이 단성사 앞에서 우리 이제 거의 마지막 코스로 단성사에 가게 되는데 단성사 앞에서 이제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는데 거기가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순종 인산 때 도남원 앞에서부터 이렇게 그 이제 대여라고 하는데 그 장례 행렬이 쭉 지나가는 그 길에 따라서 양쪽 연도에 이렇게 학생들을 다 동원해서 세웠어요. 각 학교에서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중앙고등학교가 배치받은 곳이 단성사 앞입니다. 학생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간 게 아니고 동원해서 나갔어요. 동원되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서 있다가 이제 거기서 그 이선호라고 하는 이제 당시 중앙고보 4년생인가 5년생인가 되는데 4년생인가 막 그랬습니다. 그 학생이 이제 선창을 하고 이제 삐라와 태극기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만세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그 전날 삐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받은 학생들이 2명이 이제 또 앞에 나와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삐라를 뿌리고 이제 만세를 선창하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 남북은 83 대장을 한 이현상입니다. 이현상이 이제 현장에서 이선호와 함께 이제 3명이 앞에 중앙고 학생 3명 앞에 나서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현상이라고 하는 그 후배 학생이죠. 그 당시 2학년 중앙고 2학년 학생인데 만세를 불렀고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또 중앙고 학생 중에 그 이 같은 삐라가 아니라 다른 삐라를 뿌리는 학생들이 또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이제 중동 당시 그때는 중동 학교인데 중동학교 학생들하고 따로 또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삐라를 만든 그런 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은 단성사 앞에서 삐라를 뿌리면서 만세를 불렀고 중동학교 학생들은 저쪽 동묘라고 있죠. 그 동묘 앞에서 삐라를 뿌리면서 만세를 불렀어요. 그건 서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동환이라든가 하는 중앙고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만세를 이제 불렀죠. 그 당시 이선호의 나이가 무려 23살인가 그렇습니다. 당시 고고 학생들의 그 이 좀 고학년 나이들은 대개 24, 3살, 4살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학생하고 똑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연희 전문 학생들의 나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나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로 따지면은 뭐 이렇게 선후배라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이제 그런 나이였다고 보여지고 이동환인가 하는 분은 나이가 27인가 그랬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앙고 학생들이 그 앞에서 만세를 하여튼 열심히 불렀던 것 같아요. 우리 이따 그 현장에 가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은 51명이 체포됐다 이렇게 되는데 어디 보면은 뭐 60명이 체포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체포됐고 중동 학생들이 한 35명이 체포가 됐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이선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막 그 여러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마구 막 쥐어팬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얼굴에 뭐 피가 막 낭자하게 된 그런 상태로 종로 경찰서로 이제 끌려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학생들이 쭉 이렇게 길에 도열해 있으면 그 앞과 뒤에 경찰과 헌병이 쫙 서 있었습니다. 일렬로 쫙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가운데 이렇게 학생들이 갇혀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앞에 뛰어나가지고 이제 만세를 불렀으니까 뭐 경찰이 막 순식간에 달려들었겠죠. 달려들어서 이제 막 그 잡아가지고 붙잡아서 이제 막 패고 막 이렇게 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학생들이 이제 붙잡히면서 맞아가지고 뭐 트럭에 실려서 이제 종로서로 이렇게 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붙잡힌 학생들이 이제 우리 나중에 또 연희 전문 이제 이쪽은 거기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전부 한 200여 명, 210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200여 명 학생들이 이제 그날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삐라를 뿌린 학생들이 두 계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선호라든가 이런 학생들이고 또 하나는 이동환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인데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전에 연구하던 분들은 이제 사직동계, 통동계 이렇게 불렀었어요.
통동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동, 지금 통인도 있지 않습니까? 서촌에 가면은 그 통인동의 그 전 이름이 이제 그 통동입니다. 그래서 19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할 때 그 이름이 통동으로 지어져가지고 그 통동인데 통동에 그 하수구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거기서 모이고 이라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은 중앙과 중동을 같이 했던 그 학생들은 이제 통동계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당시 신문에도 뭐 통동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앙고등 학생들은 연희전문 학생들하고 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희전문 쪽에 이병립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그 출중한 그 지도자가 있었는데 학생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병립과 이선호가 나이도 동갑이고 23살 나이도 동갑이고 그래서 아주 죽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단성사 앞에서의 시위가 60만 세 운동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거의 다 꽃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중앙 학생들이 이제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경찰의 조사를 뭐 수십 명이 가서 받았고 결국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중에 재판에 넘겨진 학생들은 몇 명 안 되지만 10명 한 5명쯤 되나요? 4명, 5명이 되는데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는 상당수가 퇴학을 당했죠. 퇴학을 당해서 그 해에 만들어진 이제 앨범을 보면은 이제 한 반쯤이 떨어져 나간 이런 그 앨범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중앙고등학교에서 이 답사를 시작하는 이유는 뭐 지리적으로도 여기가 이제 딱 그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중앙이 당시에 60만 세 운동의 일종의 주력이었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어서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에게는 또 차차 이제 보따리를 풀기로 하고요. 일단 서두는 그 정도로 이제 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와서 보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 80년대에 쓰여진 기물이죠. 2022년에 쓰여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내용이 좀 다르고 80년대에는 그 당시에 이제 60만 세 운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썼던 것 같아요. 이 글은 이제 이 글을 쓰신 분이 중앙 동문이시고 그래서 주로 이 동문 중심으로 이제 비문을 써서 이 동문에서 세운 것이니까 중심으로 써서 이렇게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조선공산당이라든가 고려공산 청년회라든가 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빠져 있죠. 네, 중앙고등학교 이제 기왕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 건물이 좀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화 촬영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빌려주고 공간을 좀 빌려주고 뭐 돈도 좀 받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한번 저 안쪽으로 이렇게 지금 들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관 건물은 1930년대에 지은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목조 건물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불이 나와가지고 다 홀랑 타버려서 30년대에 이걸 다시 지었어요. 그래서 20년대에 이 학생들의 60만 세 운동, 3.1운동에 60만 세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적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졸업하고 뭐 누가 퇴학당인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학적부는 원래 퇴학당인 경우에도 다 학적부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서 좀 안타깝죠. 불이 나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학적부가 대부분 아니지만 많은 학교가 학적부가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많죠.
안에 또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겠습니다. 둘러보고 기왕에 오셨으니까 구경을 하셔야죠. 미리 나눠드린 자료지 들고 다니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지 잠깐 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 우리 저 60만 세 운동 기념사업회 지금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는요. 김기덕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은 이제 건국대학의 문화콘텐츠학과 계시다가 작년 퇴직하셨고 중동고등학교 동문회장도 지내셨어요. 그래서 중동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기념사업회를 중앙 출신과 중동 출신이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학생들 출신에 따라서 지금 중동 학교가 60만 세 운동 당시에 어디 있었나 위치 이렇게 누가 물어보시는데 혹시 아세요? 60만 세 운동 당시에 당시에 우리 저기 뭐야 지금 연합통신사 건물이요. 연합통신사 어디요? 수동동 우리가 조계사 건너편 네, 바로. 맞아. 거기서 뒤쪽. 예, 뒤쪽. 네, 예. 거기 있었어. 거기 원래 예. 들어. 하십시다. 여기 동상 보시겠어요? 여기 이제 김기중이라고 써 있는데 이분이 이 중앙학교를 인수했던 인천 김성수의 그 양부였나? 예, 양부입니다. 양아버지. 할아버지. 김성수가 이 학교를 인수한다고 했을 때 그 땅 3천만 지기를 그냥 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생부는 정작 반대했대요. 생부는 20대 초반에 청년 김성수가 너가 무슨 능력으로 학교를 운영하냐 하면서 반대했는데 김성수가 단식투쟁을 벌여서 이제 생부한테도 허락을 받아서 두 아버지를 창립자로 해서 이 중앙학교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역사도 좀 이야기해 줘봐. 아, 네. 중학교부터. 이 중앙학교가 언제부터 시작됐을 것 같으세요? 역사가? 대한제국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908년에 원래 이름은 기호학교였어요. 그 당시에 애국 계몽운동 단체였던 기호흥학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기호흥학회에서 소격동 그 자리에 처음에 기호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를 했다가 나중에 육일준 아시죠? 육일준이 병술복치 이후에 본인이 운영하던 그 사립 융의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융의왕제 60만 세 운동 당시에 돌아가셨던 황제 이름이죠. 융의학교를 중학교에 병합을 시키면서 중학교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기호학교였는데 인수하면서 두 학교를 합치면서 중학교로 이름을 바뀌게 되고 14년에 다시 이제 김성수가 인수하겠다고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북 고창에 가시면 이제 이분들 집이 있죠. 지금도.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거기에서 한 만석군으로서 이제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이제 소철로 학교를 사기도 하고 또 동아일보도 이제 또 만들고 또 보성 전문도 인수하고 그렇게 다 했던 것이죠. 네. 자, 뒤로 좀 들어가 볼까요? 김성수가 중앙학교를 인수하고 나서 원래 이게 소격동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개동으로 옮기게 된 까닭이 있습니다. 나중에 개동으로 이 부지를 보고서 김성수가 인수한다고 했을 때 송진우 선생이 굉장히 반대를 했대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데 있잖아요. 구석진 자리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석진 자리에다가 왜 학교를 짓냐 했는데 김성수가 저 뒤쪽에 가시면 창덕궁이 보입니다. 그 뒤에 북악산 있잖아요. 북악산에 전기가 뻗어 내려오고 또 창덕궁이 내려다 보이는 이런 좋은 자리가 명당이다 하면서 강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야기해 주시기 좀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박 선생님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보이는 3층이 박 선생님 학교 다닐 때 1학년 교실이었대요. 건물은 그 당시 건물인데 교실 내부만 리모델링하고 건물 괜찮아 괜찮아요. 아까 소리가 나는데 또 아니에요? 이 조항이 나온 그 문인들이 여럿 있습니다. 제일 이제 최근에 좀 유명한 사람이 기영도라는 시인 있죠. 연세대학 기영도 네 다녔고 70회 저희 4년 후배가 되는데요. 너무 일찍 죽었죠. 입속에 검은 피가 그 검은 입인가요? 네, 그 시를 썼었는데 아주 좋은 시를 많이 썼는데 너무 일찍 요절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분이죠. 29살. 요즘 나이로 29살에 서양하잖아요. 자, 또 다른 문인 한번 보겠습니다. 서정주 시입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고창에 가면 서정주 문학관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고창에 저희 처제가 거기 살아서 가끔 거기 놀러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고창에 놀러 가는데 문학관을 한번 들렀더니 찾아온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친일 이제 문제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이제 좀 배관시하고 있는 그런 시인이 돼버렸죠. 자, 뭐 교과서에서 다 옛날에 보셨을 국화협에서 그 시고요. 뭐 저쪽에 또 가볼까요? 뭐 많습니다. 여기. 이건 차만식 소설가 차만식 문학기인데요. 차만식은 이제 군산 옥구 그쪽 사람이 옥구 쪽 뒤죠. 그래서 거기도 가면은 차만식 문학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만식도 일제 말기에 친일 행적이 있어서 군산의 시민들이 그 문학관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그래서 거기도 뭐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만식이 남긴 탕류 나오는 소설은 지금 읽어봐도 정말 참 잘 썼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차만식도 여기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창덕궁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창덕궁에 들어가셔도 이 안쪽까지는 못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안쪽 짚은 곳에 있는 그런 건물들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 아마 모를 거예요, 아마. 사진 많이 찍어 두십시오. 여기 아니면 볼 수가 없는 구역입니다.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는 이 철창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저기 도서관인데 도서관에다 가방 던져놓고 여기 다 그 당시에는 비원이라고 불렀는데 비원에 놀러들 갔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출입이 굉장히 앞에서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어서 저 뒤로 하면 바로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피원에 많이 놀러 갔었어요. 저 뒤쪽으로 보시면 저게 이제 삼천공원 쪽이거든요. 삼천공원 쪽이고 쭉 숲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성균관대학 쪽으로 가는 길인데 저 숲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저도 저 숲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서 책도 보고 또 아주 좀 낭만적인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보면 거기에 무슨 조그마한 폭포도 있어요. 그래서 신청하고 이게 세리만 그렇지. 이게 그때도 우리 몇몇 번이라고 그때는 옛날보다 조금 옛날에 올 때는 부끄러운 저쪽에 대해서 가짜만해도 그냥 공개하는 게 네, 모여주세요. 네. 여기 지금 3일 기념관이라고 써있는 이 자그마한 건물, 이 건물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세워진 건물인데요. 원래는 이게 이 자리가 아니라 이게 지금 강당인데 강당 저 앞쪽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 이 자리밖에 채울 데가 없어요. 여기다가 복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운 이유는 1919년 3.1운동 당시 여기에서 처음 이제 모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919년 그 1월의 일인데 1월 25일경에 저는 그전에는 1월 한 10일경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28 독립선언 관련한 그 자료를 이제 당시에 경찰 신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에 있는데 그걸 공개를 안 했어요 동안.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여튼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읽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1월 20일경에 28 독립선언 초안을 이광수가 썼고 그 초안을 이제 비단에다가 이렇게 다 옮겨 적어서 이제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와세대학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이제 모자에다 넣어서 그걸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닷새는 걸렸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작업도 하고 여기 배 타고 오고 이제 서울에 와서도 어쨌든 연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현상윤 선생을 만났어요. 당시 중앙학교에 교사로 있었습니다. 현상윤은 이제 역시 와세다 대학 선배인데 현상윤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고 국내에서도 뭔가 호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송계백이 국내에 들어온 이유는 그런 국내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는 이제 28 독립선언의 자금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또 28 독립선언을 이제 활자로 이렇게 거기 이제 국학문 혼용체로 쓴 부분은 쓴 것은 이제 활자로 그걸 찍기 위해서 활자를 구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이제 현상윤 선생을 만났고 같은 학교에 있던 송진우 선생도 만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28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보여주었죠. 그랬더니 이제 다들 깜짝 놀라면서
당시 이제 오성 고보의 교장으로 있던 이제 최린이 또 이 부근에 저쪽 가해동 쪽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라고 해서 여기서 같이 그걸 또 본 거죠. 그래서 송계백이 또 고성고 출신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병희가 천도교 차원에서 우리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정한 게 1월 18일 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손계백이 여기 왔다 한 날이 25일인데 25일 날 와서 그걸 전해주고 갔거든요. 그걸 그 초안을 이제 손병희도 본 거죠. 그리고 하루 이틀 이제 고민한 끝에 28일 날 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천도교가 독립운동 하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2월 들어서서. 그러면은 1월 25일 날 이 자리에서의 모임이 3.1운동의 결정적인 불씨를 당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1운동 아까 보신 밑에 내려가서 보시면 3.1운동 채원비라고 하는 비를 여기다 이렇게 세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도교는 하기로 했는데 기독교 쪽을 이제 처음에는 기독교를 끌 생각 안 하고 그 대한제국 시기에 고위 관료를 지낸 사람 원로들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한주설이니 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좀 전문적으로는 이상재 선생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다들 노했어요. 나는 못한다. 왜냐하면 1910년대 초반에 백오인 사건이라고 들어보셨겠죠? 신민의 사건이라고 하고 그 사건에 관련돼서 100여 명이 붙들려 가지고 이제 고초를 겪었잖아요. 그리고 몇 명은 실제로 고문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독립 선언을 하고 독립 운동을 한다. 이거는 목숨을 내걸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내 이름 넣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다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내부에서 이야기가 됐는데 그때 현상희 선생이 너무 아깝다. 그 학생들이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리고 파리 강화회도 열리고 굉장히 중요한 기회인데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기독교를 끌어들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독교 쪽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이제 그 하남북도 전주에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을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분은 뭐 목사도 아니지만 장로급의 이제 기독교 쪽의 인물로서 그쪽 서북 지역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그 전에 백오인 사건 때 들어가서 다들 같이 고생하고 나오신 분들이어서 그분을 끌어들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을 서울로 올라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나냐 그랬을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교주가 인천 김성수인데 중앙은 교장은 송진우였고 인천 집이 이제 우리 다음 코스로 가게 되는 곳인데요. 이제 거기가 집이 꽤 크고 넓고 집이 괜찮으니까 거기서 만나자 하자.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이승우 선생을 모시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최남선, 최리 이런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 쪽을 이제 참여를 이제 끌어낸 거죠. 설득해서. 남강 이승우 선생이야 뭐 오케이 했는데 그리고 또 평안도 쪽에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오케이 했습니다. 백오인 사건 때 워낙 이제 당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남강 이승우 선생이 우리는 그때 이미 다 죽은 목숨이다. 근데 이제 뭐 나라를 위해서 한 번 더 죽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득을 했기 때문에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기독교인들은 그거 괜찮을까 이제 계속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도교와 우리는 교리가 다른데 뭐 이런 이제 논리도 나오고 그래서 기독교는 따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독립운동이 아니라 청원운동을 한다. 독립 선언을 안 하고 우리는 독립을 청원하는 청원서를 내자 일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결정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손병희 선생이 그건 안 된다. 독립 선언하고 분명히 독립 운동을 해야지 무슨 청원 운동을 해. 이래가지고 이제 더 설득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남강 이승훈이 설득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게 돈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 쪽은 돈이 없었어요. 운동을 하려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손병희 선생이 이제 최린 선생이 남강 선생한테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그랬더니 한
5천 원 비다. 5천 원이면 지금 돈으로 약 5억 정도 가치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선배가 드렸더니 선배들이 갖다 드려라. 그래서 5천 원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들고 바로 남부강 이승호 선생한테 갖다 주고 그 서울에 머물고 계셨으니까 남부강 선생이 그날 저녁에 기독교 목사들을 만나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쪽에서도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성사가 됐습니다. 그게 2월 25일입니다. 2월 25일에 그 일주일도 안 돼서 3.1 운동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설득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길었던 거예요. 그게. 근데 어쨌든 2월 25일 날 그게 성사가 됐기 때문에 3.1 운동이 가능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 현상현 선생이라든가 송진우, 최린, 최남선 이렇게 네 사람이 주로 여기서 모였는데 그때 최남선이 이제 독립선언문은 내가 쓰겠다. 28 독립선언문의 초안을 이광수가 썼다는 얘기 듣고 이제 일종의 경쟁 의식이 발동한 거예요. 내가 글을 더 잘 쓰는데 내가 써야지. 이런 역사적인 문헌을 내가 써야지. 그래가지고 최남선이 다 쓰기로 했죠. 실제로 그냥 우리 글을 당시에 워낙 잘 쓰는 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성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이고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세웠어요. 그때 이걸 중공식을 할 때 저도 여기 와서 그걸 보았던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내려가서 3.1운동 기념 B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 밑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려가시면서 여기 집터 표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유심히 한번 봐주세요. 여기가 그 중앙학교가 지어지기 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이자 국무총장, 그러니까 지금의 국방부 장관을 지냈던 노백민 장관의 집터였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송진우 현상인 선생이 자기들은 감옥 갈 각오를 하고 있었고 감옥을 갈 각오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중앙학교 어떡하냐. 그러니까 인천 김정수는 당신은 끼지 마라. 학교 지켜야 되니까 당신 빠져 있어라. 그리고서는 3월 1일 직전에 고창 집으로 아까 그 아버지들 양호 친아버지 사시는 그 고향으로 내려보냈어요. 인천 김정수는 3월 1일 날 고창에 가 있었습니다. 피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송진하고 현상윤이 이제 붙잡혀가서 다 조사받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교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교사도 현상윤이 교상을 했던가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학교는 인천이 맡아서 이제 교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등학교로 정식으로 이렇게 승격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집회 이런 것들이 여기서 열렸었고요. 저희 고등학교 졸업식을 여기서 했는데 그때 그 내린으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참석했어요. 1974년 10월 유신 때 그때 한참 이제 막 그 유신제 헌법을 개정하라는 그런 청원도 이런 것도 하고 할 때인데 야당하고 박정희가 막 한참 붙을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무슨 생각했는지 이제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이 그 김영삼 총재의 큰아들이었거든요. 김은철이라고 김현철의 형이죠. 그래서 이제 학부모로 축사를 한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여기서 축사를 했어요. 교수님들한테 축사를 해줬는데 그때 그러니까 뭐 연설을 정말 잘하시더라. 나중에 보니까 연설을 그렇게 못하던데 그날은 정말 아주 연설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박수 받고 그랬던 기억이 다 역사 현장들이죠. 자,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념사진 그림 하나 찍어야 되겠죠. 학교이 건물을 배경으로 해서 모처럼 모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 하나 찍고 또 개별적으로도 한 5분 될 테니까 사진 찍고 이동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넣어놓는 거구나. 몇 시나? 이것도 역사가 됐고. 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네, 일로 올라오셔서 쭉 올라오셔서 네, 쭉 보세요. 여기 잘 보입니다. 이 기와들이 강은 아닌 거죠? 여기 벽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여기가 아까 박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우리 김성수의 집인데요. 네, 기독교와 이 천도교의 합작을 논의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가 해방 후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김성수가 해방 후에도 중요한 요직을 맡았었잖아요. 대한민국 제2대 부통령, 동아일보 사장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국민주당 당수이던 시절에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에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진호 선생이나 이제 김준현, 그리고 김성수 이렇게 이 집에 모여서 재헌헌법 초안을 여기서 마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이제 서울에 봄이 잠깐 오잖아요. 그때 김성수의 아들이었던 당시 김상만 동아일보 회장이 3김을 초청을 합니다.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제 3명 민주화가 오면 3명 중에 1명이 분명 대통령이 되겠다 싶어서 3명을 초대해서 지금 여기 제가 가리키는 바로 아래 보이는 집 보이시죠? 이 방에서 회동을 했어요. 지금 자료집에 사진이 있거든요. 뉴스 사진. 그거 보시면 그래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민주화되면 개헌부터 하자.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두환이 이렇게 비상경 확대를 하면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방이 많이 당했잖아요. 해방 후에 한 17번 당하셨대요. 그래서 아마 이 집에서도 폭탄이 터지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건물은 아니고 이 건물은 새로 지은 거고. 네. 먹으려고 찍어보네. 잘 선정해. 잠시만요. 지교사를 지나가고 여기 자료집 보시면 송악선 지사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사 당시에 창덕궁 금호문 앞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가 1926년. 이게 금호문입니다. 여기 금호문이라고 써있죠. 금호문. 여기가 4월 28일 안중근을 평소에 존경하던 청년 송악선 지사가 이제 조선 총독 당시에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겠다고 칼을 들고 다니다가 다른 사람을 오인해서 죽였는데, 물론 그 사람도 일본 구구단체 회원이었기 때문에 일제 식민 지배에 동조했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송악선 지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일본인 농기구 점에서 일하던 청년이었는데, 그 어느 날 그 공사 중이던 사진관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이제 서양식 나이프 있잖아요. 스테이크 써는 칼을 보고서 그거를 이제 훔쳤대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언젠가 일본인 고관을 만나면 죽여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몇 년 동안 그냥 품고 다녔대요. 그리고 평소에 안중근 의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안중근처럼 뭔가 나도 역사 이름을 남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사이토 총독 이제 국장을 계기로, 순종의 국장을 계기로 사이토 총독이 올 거니까 사이토 총독을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3일 전부터, 그러니까 4월 25일부터 계속 여기서 대기를 했대요. 칼 들고 배회하면서. 그래서 왔다가 오늘도 총독이 안 오니까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28일날 마침내 누가 사람들이 외친 거예요. 차가 지나가는데 저기에 사이토 총독이 타고 있다. 그러니까 뛰어가가지고
창문을 열고 찔러 죽이고 그냥 거 보이는 사람들 마구잡이 찌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이토 총독은 아니었고 방금 말씀드린 일본 구구단체 국수의 지부장과 그 다음에 경성부 협의회라고 당시에 조선총독부 자문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 회원 2명을 찔러서 거기서 국수의 지부장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송학선 지사는 체포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서대문 연구소에서 사형을 당하시고요. 당시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물어봅니다. 너는 뭐 무슨 주의냐?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냐, 민족주의자냐, 무슨 사상이냐 했더니 나는 안녕하십니까? 안내 말씀드립니다. 주의자도 사상가도 아니다. 그냥 일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이 벌을 받아야 된다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감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분들께서는 여기가 이제 왜 중요한가 하면요. 1926년 6월 10일 직전의 상황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4월 25일 날 순정이 돌아가셨고, 그때 조선공산당의 중앙집행위원이면서 고려공산 청년의 책임지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번호설, 그 사람도 중앙 출신인데, 번호설이 이제 김단야라고 하는 유명한 공산주의자를 만나러 중국 안동, 지금은 단둥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당시 김단야는 이제 제1차 조선공산당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게 25년 12월에 발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붙들리고, 김단야는 상해로 이제 피신을 했어요. 피신에 있던 김찬, 김단야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조선공산당 임시 상해부라고 하는 조직을 조그맣게 몇 명이서 만들고 있었고, 거기에서 국내에 새로 만들어진 제2차 조선공산당, 거기 책임지사는 강다랭이라고 하는 진주 사람인데 진주 많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연락을 서로 취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번호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번호설과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지시도 할 때에서 안동으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중국 안동으로. 그래서 신의를 건너서 안동으로 갔죠. 그래서 안동역 부근에 어디 잔디밭에서 둘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때가 딱 4월 27, 8일경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는데,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순정이 수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날 만나서 5월 2일 메이데이 날 행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걸 이제 상의를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기 때문에 김단야가 이제 그날 번호설에게 6월 10일 날, 그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었어요. 6월 10일 인사한 일은 나중에 정해집니다. 순종의 인사한 일이 정해지면 그때 한번 우리가 3.1운동 때처럼 해보자. 이게 중심이 돼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번호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피가 뜨거워졌죠. 뭔가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죠. 서울로 돌아와서 조선공산당의 이제 간부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중앙집행위원 중요한 멤버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김단야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다들 좀 시끄러운 거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가 사실상 발각이 되게 돼 있죠. 그런 일을 벌였는데 3.1운동 때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만이 6월 10일 날에 순종 인사 때 뭔가를 한다면 당연히 발각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줄줄이 이제 다 잡혀갈 거다. 저는 지금 조선공산당을 재건하고 있는 중인데요. 2차 조선공산당 멤버들이 딱 들어갔고 해외로 복귀하고,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로 남은 화요회파 사람들이고 다시 제2차 조선공산당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인데 또 일을 벌인다고? 이건 우리 이제 사사령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들 시끄러워했어요. 그런데 변호사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배고프다.
내가 책임 좀 해볼 테니까 돈이 많아 이렇게 이제 그래서 다들 이제 회의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변호사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일이 터졌을 때도 변호사들이 다 책임진다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알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조선공산당에서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약간 이제 뭐랄까 이제 연락 같은 거는 좀 도와주기도 하고 했지만 자금 지원도 안 해주고 조직 지원도 안 해주고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는 혼자 해야 돼요. 이 변호사는 이제 고려공산 청년회 책임지사를 맡았습니다. 자기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박민영이라든가 이지탁 그러니까 두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끌어들여서 총 3명이 60투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투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정말 해보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당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사회주의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당가 제일 중요해요. 이제 대중을 선도하는 의미도 있고 이제 자기들의 주장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삐라가 전국으로 이렇게 배포가 되면 그게 일종의 산림운동 때도 삐라를 받은 사람들은 다 변기했어요. 이게 공개하라는 지시구나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이제 그 박래원이라고 하는 당시 청도교회 청년동맹이 있었는데 청년동맹의 지도자를 아주 핵심적이 돼요. 그러면서 인쇄 직공. 그래서 인쇄 직공 노동조합이라는 거를 또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를 할 수 있었어요. 박래원을 끌어. 박래원은 보고 이제 끌구나. 그랬더니 박래원이 이제 뭐래. 대단한 거죠. 아주 엄청난 결심을 하고. 그게 이제 5월 초순에 일이었습니다. 초에 이제 우리 이따 가보게 될 변호설의 아니죠. 변호설의 입장 은신처로 다시 원래 숨어 살고 있는데 은신처로 박래원을 이제 오라고 해서 거기서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박래원을 오라고 할 때 새로 등장한 분이 민창식이라는 사람인데 연기이신데 여기 그 풍문여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지금 공예박물관 그 자리에 감고당이라는 집이 있었는데 영국 민씨들의 집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등학교 나오고 인쇄직공이 됐어요. 집이 좀 가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쇄직공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인쇄직공 노동조합에서 활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고려공산이 청년회까지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변호설이 상당히 신임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설이 처음에 먼저 민창식을 만나고 가서 박래원을 좀 내 집으로 오라고 이야기 좀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박래원이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박래원한테 이제 인쇄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설은 경문에 원고를 자기가 써주고 필요한 자금을 내가 그래서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민창식을 만났죠. 강력히 변호사 이런 얘기 하는데 같이 해봅니다. 민창식은 벌쩍 뛰지나 못한다. 노무도 있고 뭐 좀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근데 박령이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은 같이 하게 됐고 근데 둘이서는 도저히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좀 더 끌어들이자. 그래서 인쇄직공 노동조합이면서 조당에서 선도교회 또 청년교회 사람이긴 한 두 사람을 더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4사람이 같이 하게 되고 이렇게 4사람이 이제 이걸 찍으려면 인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동에 지금 그 당시 명치역인데 거기 가가지고 인쇄기 파는 가게에 가서 인쇄기를 사오죠. 근데 돈을 변호사부터 받는 거예요. 3차례에 걸쳐서 450원을 받았어요. 450원이면 지금으로 치면 약 4,500만 원 정도면 꽤 큰 인쇄 기계를 사야 돼요. 그래서 가서 인쇄기를
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두 개를 다 샀어요. 그리고 종이 사야 되겠죠. 그다음에 인쇄 잉크 사야 되겠죠. 준비가 굉장히 복잡하고 네 명이서 그렇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5월 13일 전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5월 17일이라고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인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풍문여고 부근에 있는 그 집을 하나 이렇게 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주고 빌려서 그 집에 가서 인쇄를 옮겨가지고 거기서 인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변호사의 원고를 5가지로 썼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그죠? 5가지 종류의 원고를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활자도 다 사왔죠. 활자를 뭡니까 등사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활자를 다 여러 군데를 가게를 도와주면서 활자를 사 모았어요. 필요한 글자, 독립 이런 거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 모아가지고 조판을 해서 이상 전문가니까 조판해가지고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무려 52,000장을 찍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찍은 거죠. 근데 어떤 것은 몇 줄 안 들어가. 여기 여러분들 자료지 보면 여기 경문에 몇 줄 안 되는 경문도 있어요. 그거는 조그만 종이에다가 해서 한 거죠. 근데 그 인쇄 자체는 큰 종이에다가 여러 개를 인쇄를 해가지고 나중에 절단기로 잘랐어요. 절단기로 잘랐습니다. 그 나중에 가져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전체적으로 52,000부를 5가지 종류를 인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를 절단하는 것이었어요. 말씀드려서 종이를 절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당시 그 서류 괴짝과 반지꼬리라고 하는 버들고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이리 가져갑니다. 이 현재 이 자리. 이 자리를 갖고 여기 왜 가져왔느냐? 이 자리에 개벽사 건물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1920년대에 베스트셀러 잡지죠. 개벽사 건물이 여기 있었어요. 개벽사에는 절단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절단기가 바로 이거.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자리. 여러분들 이 건물 바로 연결되는 이 자리에 손재기라는 사람의 집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지도 보내드렸나?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역사자료집에 쪽수가 여러분들하고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지도 혹시 보이세요? 빨간 원 있는 네, 그 자리가 여기 있어요. 빨간. 교수님이 어제 찾으셨어요. 참 안타깝죠. 이분이 손뱅이 선생의 사위이시잖아요. 근데 그 개백사를 맡아가지고 사실상 맡아서 그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개백사라는 그 잡지사는 당시 여기 있던 대신사 기념 100주년 기념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자료집에 보면 거기에 사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왕정환 선생님이 몸이 되게 비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땀을 많이 흘려서 평소에도 수건으로 계속 땀을 닦고 다니셨는데 특히 이제 식단이 약간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빙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빙수기를 설치해서 하루에 한 8그릇씩 드셨대요. 건너갑시다. 그것도 아마 사인이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공무 미안. 여기 왔으니까 공무원 여기 앉으면 돼. 다음번 따는 거. 천만 독보야 원수를 보였다. 지혜까지 가지고 있다. 대한독립 만세. 땡땡이. 우선 민주가 우리 철천지 원수는 자본주의의 일본이다. 천만 독보야 오늘 결단. 만세 만세. 후보님아
이 사람들은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공공계에서 자기 건물에 건의를 냈어요. 제가 문자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따로 이렇게 보내드린 사진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일반 행로로 지나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이제 복사를 따라서 여기 보시면 사인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딱 지나가고 꼬리가 딱 지나가는 순간 끝에 나와서 있거든요. 아니면 이제 회사를 해야 되니까 회사나기 직전에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 뒤에 건물에 동양로라고 써져 있어요.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양로 앞에 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난 신문을 보면은 이게 동양로 밑에 사진이 동양로 건물인데 이 자리가 아마 이 자리 쪽이었어요. 이 건물 자리가 동양로가 있었던 그런 자리다. 거기가 그 당시에 명월관에 아마 별관이나 그런 집이었다고 하고, 한편 그 뒤에는 오랫동안 여기에 음식점으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 모퉁이에 보면 이 해방면 집이라고 이렇게 써있어요. 그 건물이 이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벽이 있어요. 이 자리가 건물은 바뀌었죠. 물론 이 자리가 바로 좀 모퉁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순간 가사를 따뜻한 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권호설이 숨어서 이 모든 일을 흘렸던 그 집자리로 가겠습니다. 바로 이 길 건너에요. 그러니까 권호설을 아마 만약에 셰퍼들이 안 했다면 2월 10일 날 그 만세가 장사동 52번지라고. 그래서 네, 이쪽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장사동 52번지. 그래서 60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권호설이 5종의 경문을 준비했던 곳입니다. 여러분들 자료들의 지도 이렇게 보시면 장사동 오시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장사동 오시면지가 기역자로 되어 있어요. 당시에 그 자료를 보면 권호설이 가게를 통해서 안집에 있다가 가게를 통해서 나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이제 또 기역자 모양으로 안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 딱 그 지도를 지금도 그게 똑같아요. 그 모양은 그대로. 52번지의 지역 모양은 기역자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 동아일보에는 112번지라고 나와요. 장사동 112번지 잡혔다. 112번지는 저쪽 세운상가 옆길인데요. 거기는 112번지는 찌쭉하게 끼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아일보는 오보를 한 거예요. 52번지가 정확하고, 당시에 그 모든 재판 기록, 신문 기록에 다 52번지라고 나옵니다. 112번지라고 나오는 것은 한 것도 없어요. 근데 동아일보가 오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 기사를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다른 이제 공식 기록이 훨씬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어쨌든 여기서 권호설은 아마도 25년 말 경부터 여기서 운신돼 있었던 것 같고, 몇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교류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아까 박래원도 이제 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는 박래원도 몰랐어요. 여기 있는지 변호사리. 민창 씨한테 집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여기 장사동 52번지다. 이렇게 해서 찾아왔던 거고요. 변호사리 또 그 관계를 그래도 밀접하게 됐고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 강다령. 조선공산당 제2차 조선공산당의 오토바이입니다. 책임 비서였던 강다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찰에 변호사를 붙들려갔을 때 2차 조선공산당의 책임자가 누구냐 딱 싫다라고 해서 고문을 엄청 했죠. 그래서 결국은 강다령이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다령을 수배령을 때렸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제 바나나 장사를 위장하고 다니던 강다령을 경찰이 7월 17일인가에 체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래원 때문에 박래원이 이제 불어서 이제 그 얘기 해야 돼. 아까 6월 7일까지 했었죠. 박래원이 붙잡힌 그때까지. 그래서 이 박래원이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동호사에 붙들려가서 밤새도록 이제 고문을 당하고 누가 이거 이제 원고를 써줬냐, 누가 돈을 줬느냐, 그런 이제 수공을 당한 끝에 6월 7일, 6월 6일 날 붙잡혀가서 잠깐 6월 6일 날 오후에 붙잡혀가서 저녁 때 붙잡혀가서 7시쯤 붙잡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6월 7일 날 아침 10시에 결국은 건호설을 실토를 했어요. 건호설이 시킨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럼 건호설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제 버티다가 결국 장사동 50번지입니다. 경찰이 쾌를 줬죠. 이제 그 전에 25년 12월부터 건호설을 잡으려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못 잡았는데 드디어 이름이 나오고 주소지까지 파악이 됩니다. 경찰이 수십 명이 몰려봤죠. 자동차로 종로서에서 종로 2가 있었으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수십 명이 몰라서 쫙 다 포진하고 이제 몇 명이 나서서 이제 여기 습격을 했죠. 그런데 아침 건호설이 밖에 나오고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김다냐가 상해에서 보낸 삐라가 서울역에 도착해서 그 인환증을 이제 전달을 받았어요. 건호설이. 그 인환증은 조선일보 기자를 통해서 강다령을 통해서 건호설 손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건호설이 이걸 찾아야 되겠다 오늘은. 그래가지고 그걸 찾으러 막 나가는 순간 경찰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이 건호설이 이렇게 해가지고 건호설이 이제 대통령이구나. 그게 그러니까 약 11시 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건호설이 한 30분만 일찍 나왔어도 안 잡혔죠. 그 간발의 차이로 아니면 거꾸로 박래원이 한 30분만 늦게 불었어도 1시간 늦게 불었어도 건호설은 안 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참 이 우연이라는 게 아주 참 역사에 다 우연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진짜 대어를 낚았죠. 대어를 낚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건호설의 그 신문 기록을 예심 판사의 신문 기록을 읽으면서 참 눈물이 나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강다령이를 만났어요. 건호설이. 그랬더니 강다령이 김다냐한테서 네가 이런 걸 맡아서 한다는 편지가 왔는데 맞냐? 맞다. 강다령 말이 그럼 네가 다 책임지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다 책임지고 해라. 그러니까 조선공산당 차원에서는 돕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왔다 하면 조선공산당이 다 거들나니까 그러니까 돕기가 어렵다. 강다령은 책임 있어서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알겠다. 내가 다 책임져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래원을 불러가지고 사정사정에 SP를 찍었고 갖고 있던 돈을 다 털어서 찍었고 그리고 이제 김다냐가 보내줄 돈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안 온 거예요. 상해에서 돈이 안 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정식을 만나가지고 하소연을 했는데 그럼 증거를 내놔. 이러니까 이제 삐라 2장을 준 거죠. 그랬더니 그게 도로로 돌아가지고 6월 4일 날 육해공선에서 발각이 됐던 거고 그게 이제 바로 꼬투리가 돼서 이제 결국은 박래원까지 붙잡히고 그리고 변호사한테 이제 경찰이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 6월 10일까지. 그때 이제
6월 8일 날 저녁에 아까 지금 우리 종로 3가 야시장 보고 왔잖아요. 이게 일제 때도 있었어요. 일제 때도 종로에 야시장이 쫙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사들이 나와서 거기서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술을 팔고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 야시장에 가서 비라를 뿌릴 생각이었다. 학생들하고 노동자들 동원해서 인쇄직공 노동자들 동원해서 비라를 뿌릴 생각. 왜냐하면 지방으로 보낼 비라가 원래는 반이었는데 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했다. 지방으로 보내는 거를 단념하고 그냥 서울에서 다 쓰기로 했다. 그래서 이제 6월 8일 날 저녁부터 방명을 통해서 학생들 통해 뿌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이제 어우러진 거죠. 그리고 6월 10일 날 인삼날 나머지는 이제 다 뿌리기로 뿌릴 생각이었고 그날은 이런 얘기가 이렇게 해요. 그날은 나도 나가서 비라를 뿌리고 만세를 부를 생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때 33일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놈은 낭독도 아니고 하고 그 기념식 간단히 하고 끝냈는데 권호설은 자기가 앞장서서 나가서 만세를 부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내가 6월 10일 날에 체포되면서 모든 것이 다 이제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10%가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면을 보면 참 너무 안쓰러워. 거기서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정말 혼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끌어나가서 그래도 거의 성공할 뻔했는데 실패를 뻔하는 거죠. 하지만 학생 조직은 살아있었던 거죠. 조선학생과학연구회 조직은 살아있었고 이병림이 역할을 한 거죠. 권호설 방면에 들어간 뒤에 이병림과 이선호가 역할을 한 거예요. 이병림, 이선호 그리고 연희대중문 학생들이 서대문 밖에 숲에서 바로 6월 8일 날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날은 우선 종이를 가지고 태극기를 그렸어요. 일단 인쇄는 할 수단이 없으니까 거기서 태극기를 그렸어요. 태극기 30장 그렸다고. 그리고 6월 9일 날은 이제 드디어 명암인쇄. 참 명암인쇄이라는 게 얼마나 작겠어요. 명암인쇄기라는 걸 구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경무를 경무 원고를 이병림이 써서 경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1만 장을 만들었어요. 놀라울 정도로 1만 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날 6월 9일 날이죠 벌써 6월 9일 날 그걸 만들고 그날 오후에 이제 학생들에게 중앙고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 신문 학교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그걸 연희전문에도 보내고 해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갖고 나와서 6월 10일 날 이제 우리 좀 이따 가게 될 이 길가에서 저 아까 방금 보신 단선사 앞과 수표교 이런 데에서 이제 태극기와 그리고 경무를 같이 뿌렸어요. 태극기와 경무를 같이 뿌리고 많습니다. 태극기라는 거 우리 지금 생각하면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바로 이제 사실은 뭐랄까 국가에 대한 일본에 대한 반역행위죠. 사실상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너희의 국가에서 이탈하겠다 하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단지 경문보다도 훨씬 사실은 그 힘이 센 거예요. 그리고 명백한 상징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태극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태극기를 크게 만들지 못하고 거기에 가로 21cm, 세로 18cm 이런 종이에다가 작은 종이에다가 그린 거니까 그렇게밖에는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2장, 3장씩 태극기로 나눠 갖고 그리고 뼈다도 이제 10장씩 나눠 갖고 그걸 가슴속에 훑고 있다가 꺼내서 뿌린 겁니다. 그래서 만세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라도 하여튼 그렇게라도 60만세 운동을 이렇게 성공시키는 것은 또 학생들 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권호선은 전체적으로 60만세 운동의 기획자였는데 뭐 어디서 안정 시간대 이렇게 그걸 준 것 자체가 실수였죠. 뼈라를 준 것 자체가 실수.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실체 하나였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박래원이 좀 더 버텼어야 했다.
30년대 이재유라든가 이런 공산주의자들이 철칙을 얘기한 게 뭐냐? 붙잡혀 가면 24시간은 불지 않는다. 24시간은 버텨본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동지들이 도망갈 수 있고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박래훈은 24시간 못 버텼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철저한 운동가는 아니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천도교의 간부이기도 하고 또 인쇄 직공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엄청나게 아마 고생했을 거예요. 밤새도록 얼마나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권오선은 고문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결국은 28년도에 사망했잖아요. 옥에 갇혀서 결국 사망했고 권오설의 그 집안 동생인 권오상도 역시 인천 연희전문 학생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너무 고문이 심해서 이제 아파트 결국은 보석으로 나왔다가 바로 죽었죠. 권오설보다 먼저 죽었어요. 네, 그만큼 그 사람들이 고문을 심하게 당했을 겁니다. 제가 그 재판 기록을 쭉 보니까 1심 판에서 그 1심 판사가 이것저것 물어봐요. 그러면 이부 동성으로 모든 피고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서 그냥 경찰이 시키는 대로 당해야겠다. 다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부정해. 거기서 모든 걸 다 부정해. 그러니까 뭐 도대체 이걸 뭘 믿을 수가 있는가. 다 부정하니까 고문을 빙자해서 또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거기에 고문을 너무 심하게 해서 우리가 엄청 많았다. 그 얘기를 전원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60만 사건 때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오설 선생이 붙잡힐 때 그 정황이 당시 신문에 자세히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제 권오설이 상중이었잖아요. 순종의 상중이어서 아마 위장하려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하얀 백립이라고 해서 옛날에 하얀 그 갓 있잖아요. 갓을 쓰고 상복을 입고 이제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체포를 한 거죠. 근데 그걸 보고서 권오설 선생이 저항을 하지 않고 단념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젠 일이 글렀구나 싶어서 경찰들을 보고서 그냥 두 팔을 내밀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나 잡느라 고생 많으셨다. 데려가시오 하면서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북도 안동에 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철관 18관 그 철관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제가 그 권오설 선생이 옥중에서 죽고 나니까 이제 고문의 흔적을 감추려고 은폐하려고 철관에다가 이제 안치를 하고 그 쇠 못으로 박아서 그렇게 매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한 10년 전인가 그 양아들이 이제 파멸을 하면서 까보니까 거기서 이제 18관 녹이 슬어가지고 시뻘겋게 된 철관이 나오고 거기서 권오설 선생의 유해가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유해는 정상적으로 이제 이장을 하고 그 철관만 그렇게 전시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5시가 좀 넘었는데요. 조금 더 해도 괜찮습니까? 네, 이제 우리 마지막 코스로 몇 군데 마십시오. 다 이 동네니까 걸을 것도. 자, 뒤로 반대로 보시면 저쪽에 관수교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 관수교로 가기 전에 바로 이 용진 종합상사 이 앞에서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입니다. 그 학교 학생들이 여기서 경문을 살포하고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자리에서 쭉 서 있다가 여기서 만세를 세브란스 전학생. 저희가 관수교는 안 갈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관수교 가기까지 그럼 관수교단 가시죠. 신나를 처음 부탁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공부통만 형님 공부를 빼고 관수교까지는 가봅시다. 관수교로 가시겠습니다. 설명해. 네, 대여가 중간에서 세브란스 의전 학생들이 한 번 경문 살포하고 만세 부르고 한 번 이쪽에 다시 왔을 때 그때 한 시간이 8시 40분에서 45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단성사에서 출발해서. 그래서 여기 왔을 때 그때 연희전문학교였나요? 그 학생들하고 고성전문학교 학생들이 또 합동으로 여기서 경문을 살포하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당시 그 연희전문의 이제 핵심 멤버가 아까 말씀 이병립이고 이제 학생들 만세 시를 총지휘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연희전문의 박학임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라를 갖고 있었고 여기서 이제 미라를 부르면서 만세를 부르고 현장에서 체포가 됐죠. 그래서 연희전문 학생들도 이제 몇 명이나 체포가 됐나 현장에서 40명인가
선생님 좀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저분이 이제 연희전문 지금 학생들의 만세 시위를 지금 연구하고 계십니다. 논문도 쓰셨고요. 바로 나오시네 답이. 네. 3분만. 연희전문이 이제 기독교 학교인데 선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좀 대체로 관용적이었거든요. 그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기독교인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친구처럼 지낸 거죠. 그러니까 조선공산당의 고려공청 밑에 이제 또 거기서 학생 지도부를 5명을 만드는데 그 중에 4명이 연희전문 학생들이고요. 4명이 전부 문과 동급생들이었어요. 2학년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친구죠. 그러니까. 5명 중에 4명이 그랬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어떤, 그리고 연희전문이 특별했던 게 당시에 학생회가 있었던 유일한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래서 연희전문 학생들이 한 250명이 재학생인데 한 50명이 잡혀갖고 한 40명 정도가 감옥에 갔다가 뭐 나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조선학생과학 연구에 만들 때도 연희전문이 주도를 했었고요. 또 조선학생과학 연구의 임원들이 대부분이 연희전문과 중앙고보 학생들이었어요. 60만세 운동도 역시 같은 두 학교 학생들이었고, 그러니까 두 학교만 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제 조선공산당의 건호설이 급하게 잡혀가니까 조직이 연결된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숙집 네트워크나 학생의 네트워크 같은, 아니면 다른 학교가 많이 안 잡혀간 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다른 학교 학생들은 독립운동을 안 했다는 얘기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급박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서로 연결될 고리가 연희전문 학생의 중앙고보는 이제 그 통동이라고 하는 그쪽과 사직동이라는 그쪽의 하숙집, 제가 볼 때 하숙집 네트워크가 제일 컸고요. 당시에 잡혀간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지방 학생들이었어요. 그럼 서울 학생들은 왜 독립운동을 안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하숙집에 끼지를 못했던 거죠. 그 3.1운동 때도 그랬고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연결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면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학교 학생들이 가능했는가가 제 관심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표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연세대학의 연구교수로 계시고요. 이미 그 좋은 논문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간의 그 창립 당시 본부터는 요 안에 있는데 좀 골목이 복잡해서 오늘 거기 가는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거기 안에 가봐야 아무것도 없고요. 아까 밖에서 보신 그런 이제 상가들만 있고, 나중에 여기서 한 2년 있다가 나중에 종로 3가 쪽으로 이전을 했어요. 그게 이제 큰 길가에 있으니까 그 이전 자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거기 좀 설명하기가 거기 좀 어려우니까 자리만 확인하고, 건너편에 탑골공원에 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아까 말씀하신 60만세 운동과 신간의 관계 그런 것 등등을 좀 이야기하고 오늘 정리를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그럼 그렇게 여기서 지금 파란불 들어왔네요. 대각선으로 건너가시죠.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세력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회주의자들은 60만세 운동 이후로 계속해서 민족주의자들과 제휴해서 합동으로 민족변선 운동을 펼치자. 그렇게 해서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그 합동을 만들어진 자체가 신간이고요. 처음에 원래 이름은 신한회였다고 합니다. 한자가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한자인데, 총독부에 이 단체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신한회라는 이름을 냈더니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한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간자로 바꿨는데, 이게 줄기 간자거든요. 근데 줄기간이 그 지금 우리가 쓰는 한문과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명이, 임꺽정으로 유명한 그 홍명이 선생님께서 그러면 우리 신간이라고 하자. 그리고 또 고목신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오래된 나무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온다, 가지가 나온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그럼 신간이라고 하자 해서 신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저희 가서 하시죠. 네. 여기 설명 듣자고 하니까 또 가서 자세한 설명을. 네. 탑골공원으로 가서 어디가 가까워? 이쪽이 이게 가깝네. 이제. 저쪽으로 해서 길을 건너겠습니다. 나는 그냥 가야겠어.
그러니까 당시에 박래원의 생각은 각 지방의 그런 여러 사회단체에 정보를 보내서 정보를 가지고 만세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천도교 조직, 천도교 지방 조직을 좀 활용한다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정도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러려면은 권동진에게 이야기를 안 하죠. 그래서 권동진에게 이야기를 한 거죠. 권동진이 알겠다. 이렇게 거기를 해주는 시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마 권동진이 처음에는 말로는 자금 지원도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아무 스토프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지원은 없었습니다. 만약 자금 지원이 있었으면 문제가 권동진이 나중에 체포돼서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냥 뭐 수사 방해가 됐어요. 그러면은 자금 지원은 없었고, 자금 지원이 있었으면 움직였겠죠.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천도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내고 조선산당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아. 그러니까 이 권호선과 박의원이 그야말로 고군분투 도와주는 세력들 그런 가운데 몇 명이 정말 고군분투를 했다. 자기 모든 다 살고 이렇게 좀 안타깝죠. 3.1운동 때는 왜 성공했느냐? 3.1운동 때는 기독교하고 천도교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특히 천도교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천도교 순례 선생님 앞에 있습니다. 3.1운동이 성공한 거는 저는 한 중에 한 50%는 순례 선생님입니다. 우선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확실히 정했어요. 만세해야 된다. 만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천주교 지방 조직을 다 거기에다가 자금을 냈죠.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자금이 필요하다니까 5,000원을 냈어요. 지금으로 치면 5원 5,000원을 내서 기독교 쪽에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중에 2,000원을 현순이라는 사람이 상해로 가지고 가서 독립사무소 차리고 독립선언서 영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뿌렸어요. 그리고 독립사무소가 중심이 되어서 임시정부를 만드는 일을 논의해서 4월 11일 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걸 천도교가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3,000원을 이제 각 지방에 이제 가는 전단을 들고 지방에 가는 사람들 여비로 이렇게 다 나눠줘요. 그러니까 기독교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천도교 쪽도 아마 그 정도 돈을 썼을 거예요. 그 얘기는 전 안 나오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보성사, 지금 뭡니까? 인사동에 있는 조계사의 서해 그 당시 보성사라는 천도교의 출판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찍고 있는데 2월 27일 날 밤에 그걸 찍고 있었어요. 전단을 밤 7시부터 9시까지 이제 준비를 다 마쳐가지고 7시에 33인 명단이 확정이 됐거든요. 심지어 그 전까지 33 명단도 확정이 안 돼 있었어요. 확정이 되니까 2시간 동안 활자 다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고 정리를 하고 9시부터 11시까지 인쇄기를 돌렸어요. 그렇게 해서 21,000부를 찍었습니다. 인쇄기 3대를 가지고. 그런데 그걸 찍고 있는 와중에 아마 10시나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종로서에 있던 신철인가 그 형사가 와가지고, 천도교 원래 출입 형사인데 와가지고 그거를 본 거예요. 발각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 신철이 이제 바로 본서에 연락했으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3년도 없었어요. 그런데 신철이 이제 이렇게 보고 이제 있으니까 그 당시 이제 사장인 이종일이 제발 좀 다물어 달라. 오늘 내가 보상을 해줘. 그랬더니 이제 신철이 괜히 욕심이 났던 거죠. 내 기다리겠다. 이래서 보성사 거기에서 손병인 선생님 집까지, 지금 가해동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쯤에 그 가해동 건물 있잖아요. 헌법재판소 그 바로 위쪽에 손병인 집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까지 60명 노인이 뛰어간 거예요. 뛰어가서 교찰차에서 큰일 났다.
알았다고 손명희 선생이 방에 들어가더니 집회에 싼 그런 프로미를 갖다 줘. 5천 원. 당시도 5억. 그걸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신철한테 갖다 주니까 신철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무사히 넘어갔어. 그러니까 정말 다 어떤 일인 다 아슬아슬 고비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신명희 선생님. 그러니까 기독교와 합작도 안 될 뻔했는데 그것도 오늘을 이렇게 해서 됐고 또 발각되고 또 다 수습을 양반이 해줍니다. 그래서 비로소 이게 성공할 수 있었다. 한민족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양반도 바로 감옥에 가서 고생하다가 병원 얻어서 나와가지고 2년 만에 살아났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누가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운동이 실제로 실행을 한 사람이 있고 또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60만 세 때는 권동진이 그 역할을 했었어요.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권동진은 돈이 없었어요. 천도교 부파는 가난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를 도와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안타깝죠. 그러면 이제 당시 조동사mark 강다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도와줬으면 좋은데 거기도 돈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만 몇백 원씩이라도 주었으면 아마 좀 해결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몇백 원을 뭐 못 먹겠어요. 그 정도는 가능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뒷감당할 자신이 없네요. 뒷감당할 자신이 없으니까 안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박명훈은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결국 이제 발각이 됐고 그들의 계획은 좌절이 됐고 이게 전국적인 만세 시위로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그게 좌절된 거는 그런 일 때문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렇게 쭉 그 사람들이 나중에 그 신문을 받으면서 얘기하는 게 지원이 없었다. 그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그걸 굉장히 아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세 운동은 3.1운동보다는 뭐 굉장히 규모가 작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만약에 처음에 계획한 대로 잘 됐다면 뭐 3.1운동의 버금가는 그런 운동이 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아쉽죠? 100년이 되는 시점에서 보면 참 많이 아쉽습니다. 이게 3.1운동 때문에 고초를 많이 겪어서 겁나서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인가요? 뭐 그런 점도 있을 거예요. 문화 정치를 했기 때문에 별 필요를 못 느낀 사람들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불만은 여전히 굉장히 높았습니다. 불만은 높았는데 천도교가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됐다 생각이 되죠. 60만 운동 당시에 산발적으로 시위들이 많이 이어졌잖아요. 근데 시위들이 이제 거족적으로 벌어지지 못하고 거기서 소규모로 끝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의 증언들을 보면 학생들한테 만세를 부르자고 했는데 겁을 먹고 다 추춤추춤 물러섰대요. 그래서 단성사 앞에서도 학생들이 이선호가 그 선창을 하고 30-40명이 만세를 불렀는데 그 옆에 경성제대 이천진이나 그런 사람들이 왜 다른 학생들한테 너희들은 보고만 있냐 만세 부르자고 했는데 다들 호응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겁을 먹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리고 앞뒤로 경찰과 헌병이 쫙 줄을 서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 학생들이 쉽지 않죠. 거기서 만세. 그러니까 이선호나 이런 사람들 굉장히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만세를. 그러니까 뭐 바로 막 경찰 덮쳐서 엄청 두들겨 맞고 투성이가 돼버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십니까? 제가 사전에 궁금한 거나 참가 동기를 이렇게 조사를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다 들어볼 수는 없고 한 가지만 제가 그 중에서 하나를 꼽아서 대표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3.1운동 교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또 교수님이 3.1운동 1919라는 책을 쓰신 아주 그 전문가시기도 한데 그래서 3.1운동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도 3.1절 기념사에서 3.1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제 민간에서 좀 3.1혁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3.1운동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도 당시에는 3.1혁명, 대혁명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3.1운동을 연구하신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그런 표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3.1운동 당시에 바로 뭐 임시정부를 만들자 막 이런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일단 하여튼 만세를 부르면서 독립을 이제 시켜달라, 독립을 하자 뭐 이런 그런 게 되게 일반적이었고 그 중에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제 임시정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작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동의 전체적인 성격을 3.1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치 정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운동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운동의 성격을 너무 좀 이렇게 왜곡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조심스러워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그게 3.1운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운동 자체가 처음부터 그걸 목표로 한 건 아니었다. 그런 생각은 3.3이나 뭐 이런 그 처음에 운동을 준비한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거의 임시정부를 만든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나게 큰 규모로 벌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회에 임시정부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갖고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만들자 하는 주장을 지방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이렇게 끌고 간 것이어서 아직은 좀 그걸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많이 망설여지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혁명이라고 불러요. 미국 독립전쟁을.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우리는 정부를 세운다는 걸 목표로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전쟁 자체 독립해서 정부를 세우는 걸 목표로 하고 시작했으니까 그거는 혁명이라고 이제 아메리칸 레보루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는 3.1운동을 과연 그렇게까지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조금 아직 저는 유보적입니다. 근데 시간이 돼서 죄송하긴 한데 오히려 그러면 동학이 혁명 아닌가요? 왜 자꾸 농민전쟁으로? 농민은 다수인데 대다수. 자꾸 농민을 그건 붙이는 이제 뭐 얘가 길어질 거는 네네.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이렇게 늦게까지 계속 다 같이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됐습니까? 네. 근데 뭐 재밌었어요? 네. 이것으로 오늘 답사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념사진 한번 찍고 끝내겠습니다. 손병현 선생 동상 앞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